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움직인 게 뭘까요? 보통 전쟁이나 위대한 발명, 이런 거대한 사건들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만약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아주 사소하고 본능적인 것, 바로 이 맛에 대한 추구였다면 어떠세요? 네, 오늘 살펴볼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짠맛, 매운맛, 또 단맛, 이런 특정 맛을 차지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상상 이상으로 강력해서 제국을 세우고 심지어 세계 지도를 바꿔버렸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든 진짜 힘이 바로 맛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네 가지 핵심적인 맛을 따라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자는 바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했던 맛, 바로 짠맛입니다. 소금이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요. 일단 우리 몸에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옛날엔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바로 소금에 절이는 거였거든요. 특히 중세 유럽에서는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고기를 못 먹었는데 이때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겠어요? 바로 소금에 절인 청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생존 그 자체였던 거죠. 이렇게 귀하고 꼭 필요하니까 이걸 손에 쥐는 사람은 당연히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갖게 된 겁니다. 이걸 보세요. 소금의 힘이 어느 정도였는지 역사가 증명합니다. 14세기에는 베네치아가 소금 무역을 독점해서 유럽을 쥐락펴락했고요. 프랑스에서는 악명 높은 소금세, 가벨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고통받았죠. 심지어 나폴레옹도 전쟁 자금 마련하려고 소금세를 다시 부활시켰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훨씬 뒤인 1930년에는 인도의 간디가 영국의 소금법에 맞서서 소금 행진을 벌였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자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소금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사실을요. 그 힘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 숫자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중국 원나라 때는요, 국가 전체 재정 수입에서 소금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0%에 달했대요. 와, 나라 살림의 대부분을 소금 하나로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진짜 대단하죠? 자, 이번엔 두 번째 맛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혀를 자극하는 맛뿐만 아니라 코끝을 스치는 매혹적인 향까지 가진 것, 바로 향신료입니다. 이 향신료가 어떻게 거대한 탐험의 시대를 열었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이야 우리가 후추나 계피 같은 거 쉽게 구하지만 중세 유럽에서는 이게 그냥 양념이 아니었어요.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쓰였고요. 이걸 식탁에 올리는 것 자체가 나 이만큼 잘 살아 하고 보여주는 부의 상징이었죠. 또 머나먼 동쪽 나라에서 온 신비로운 물건이니까 이걸 맛본다는 건 마치 미지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던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향신료의 맛은 곧 지위의 맛이었다. 단순히 음식을 맛있게 먹는 차원이 아니라 나는 이런 귀한 걸 먹는 사람이다 라는 걸 과시하는 일종의 플렉스였던 거죠. 아니 대체 얼마나 비쌌길래 그럴까요? 그 가치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향신료 무역이 어떻게 세계 역사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놨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1497년 바스쿠다가마의 항해 이야기인데요. 당시 유럽에서는 후추가 너무 비쌌어요. 왜냐면 동방에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오스만 제국이 꽉 쥐고 있었거든요. 중간에서 계속 가격이 붙으니까요. 그래서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은 우리가 직접 가서 사오면 대박이겠다 생각한 거죠. 바스쿠다가마는 바로 그 임무를 띠고 3년이나 걸리는 선원 100명이 목숨을 잃은 그 위험한 항해에 나선 겁니다. 오로지 후추를 위해서요. 그렇게 목숨을 건 항해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박이었습니다. 진짜 엄청난 대박이었어요. 다카마가 싣고 온 후추가 그 3년간의 항해에 들어간 모든 비용의 무려 60배에 달하는 이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60배요? 이 소문이 퍼지니까 유럽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한 거죠. 바다로 가자. 바로 이게 대항해 시대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맛으로 가보겠습니다. 인류를 사로잡은 마성의 단맛, 바로 설탕입니다. 이 달콤한 맛이 어떻게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어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인류 역사상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콜럼버스의 교환인데요. 쉽게 말해서 아메리카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 사이에 동물, 식물, 그리고 맛, 씨 서로 오고 가는 대교환이 시작된 거예요. 인류의 식탁이 완전히 뒤바뀌는 제2의 음식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보시면 뭐가 오고 갔는지 한눈에 보이죠? 신대륙에서는 옥수수, 감자, 토마토, 고추 같은 게 구대륙으로 갔고요. 반대로 구대륙에서는 밀, 쌀, 커피, 그리고 바로 이 사탕수수가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감자 없는 유럽 요리, 고추 없는 한국 요리를 상상이나 할 수 있나요? 다 이때 시작된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건너간 이 사탕수수가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유럽 사람들이 이 단맛에 한번 빠지니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이나 카리브해 같은 곳에 거대한 사탕수수 농장, 즉 플랜테이션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농장에서 일할 노동력으로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노예들을 강제로 데려왔습니다. 이 설탕혁명은 사실 끔찍한 노예 노동의 역사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 플랜테이션에서 나온 어마어마한 돈이 유럽으로 흘러들어가서 산업혁명의 자본이 된 거고요. 결국 달콤한 맛에 대한 욕망이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굴리는 엔진이 된 셈이죠. 자, 어느덧 마지막 장이네요. 이번에는 공장이 만들어낸 맛입니다. 산업화 시대가 음식을 만드는 방식을 넘어서 우리가 느끼는 맛 자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했잖아요. 맛의 세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기차가 생기고 증기선이 다니니까 전 세계의 식재료가 막 오고 갔고요. 통조림이나 냉장 기술 덕분에 시간이나 계절에 상관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죠. 정말 엄청난 혁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편리함의 뒷면에는 또 다른 변화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자연의 맛이 아닌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표준화된 맛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공장에서 뭔가를 대량으로 찍어내려면 모든 게 똑같아야 하잖아요. 맛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먹은 과자랑 오늘 먹은 과자 맛이 다르면 안 되니까요. 또 오랫동안 상하지 않아야 팔 수 있고요. 결국 언제나 똑같은 맛, 오래가는 맛을 만들기 위해서 자연에는 없던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공 첨가물들이죠. 진짜 딸기 맛이 아니라 딸기 향을 입히고 진짜 단맛 대신 인공 감미료를 쓰는 식으로요. 우리의 혀가 진짜가 아닌 진짜를 흉내낸 맛에 길들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료에 나오는 이 문장이 핵심을 찌릅니다. 혀를 속이는 유사한 맛의 양산은 우리의 미각을 둔감하게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맨날 자극적이고 딱 정해진 인공의 맛에만 익숙해지다 보니까 정작 자연 그대로의 맛, 예를 들어 갓 단 토마토의 그 미묘한 단맛이나 향 같은 걸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미각이 점점 둔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처음엔 생존을 위해 필요했던 맛이 어느새 권력의 도구가 되고 욕망의 대상이 됐다가 결국엔 자본을 움직이는 거대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맛의 역사가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 그 자체였던 셈이죠. 그런데 요즘은 또 다르잖아요? 너무 자극적인 맛에서 벗어나서 재료 본연의 맛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이렇게 진짜 맛과 가짜 맛이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는 앞으로 어떤 맛을 찾아 떠나게 될까요? 이 질문은 오늘 여러분의 식탁 위에 무엇이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먹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